자랑이 왜 위험하고 자랑을 들을 때 웃으면서도 왜 마음은 타들까요? 그것은 자랑이 본질적으로 우열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자랑은 내가 가진 것을 타인과 비교해 위에 두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말끝을 누그러뜨려도 그 말은 결국 언어를 통한 자기 위치의 강화입니다. 그런데 이 위치란 고정되지 않고 늘 상대적이기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랑은 자꾸 반복됩니다. 한 번의 말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요. 결국 자랑은 불안의 언어입니다. 나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죠. 고요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존재감을 소리로 메우려 합니다. 자랑은 소리로서의 힘을 믿지만 신뢰와 존경은 침묵의 무게로 만들어집니다. 자랑은 표면을 환하게 하지만 깊이를 남기지 못합니다. 그것은 불꽃과도 같아 순간의 이목은 끌 수 있지만 관계를 오래 지탱하진 못합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은 다릅니다. 자랑은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때로는 비교의 틈으로 밀어넣습니다. 의도는 없어도 말의 힘은 방향 없이 파고듭니다. 자랑이 무서운 건 말한 사람보다 들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은 그것을 자랑으로 기억하지 않고 상처로 저장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삶이 내 눈앞에서 우월하게 펼쳐질 때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부러움이나 시기가 아니라 나도 괜찮은 사람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인간 본연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자랑은 그 무엇보다도 가까운 사람에게 위험합니다. 타인은 감탄하지만 가까운 사람은 비교하고 해석합니다. 자랑이 인간관계를 해치는 건 말이 가진 힘 때문이 아니라 말이 내포한 질서 때문입니다. 자랑은 나를 중심에 세우고 타인을 둘레로 밀어냅니다. 아무리 다정하게 말해도 그 구조가 작동되는 순간 친밀했던 거리는 무너집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말보다 침묵을 더 높은 미덕으로 보았습니다. 침묵은 숨김이 아니라 배려이고 말하지 않음은 무게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랑은 내 안의 욕망을 밖으로 흘려보내지만 겸손은 내 안의 질서를 밖으로 비춥니다. 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성취를 나누고 싶고 기쁨을 표현하고 싶은 충동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확인받고 싶은 건지 묻는다면 말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진정한 강함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고 깊은 존경은 설명 없이도 피어납니다. 결국 우리는 말이 많은 사람보다 침묵 속에서 안정을 주는 사람 곁에 남게 됩니다. 자랑은 칼처럼 관계를 자르고 겸손은 실처럼 관계를 엮습니다. 말이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따뜻한 침묵을 배웁니다. 자랑은 순간을 비추고 겸손은 시간을 지탱합니다. 그러니 자랑하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하고 감사하다고. 그 말 하나로 우리는 말보다 더 단단한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이제는 불안하지 않다고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경제적 자원을 필수로 여깁니다. 그래서 돈은 단순한 거래 수단이 아니라 존재의 안정감과 직결된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돈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입 밖에 낸다는 것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나는 이제 불안의 강을 건넜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말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됩니다. 돈이 언급되는 순간 인간관계는 무의식 속에서 달라집니다.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 되고 관계는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바뀝니다. 말없이 돈이 있다는 사람은 여전히 사람으로 보이지만 돈을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자원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돈은 본래 관계의 바깥에 있어야 할 요소입니다. 하지만 돈을 자랑하면 관계의 중심에 그것이 끼어들게 되고 그 순간부터 관계는 인간 사이의 신뢰가 아니라 경제적 기대치로 재편됩니다. 가치란 내면의 일관성과 목적성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말하는 순간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외부 수단으로 대체됩니다.
이제 그 사람은 어떤 인격이나 품성으로 기억되지 않고 숫자로 된 이미지로 남게 됩니다. 신뢰란 상대를 전적으로 인간으로 인정할 때만 생겨나는 법인데 돈을 입에 올리는 순간 사람은 그 인정에서 스스로 이탈하게 됩니다. 돈 자랑의 위험은 단순히 듣는 이가 질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자랑한 사람을 하나의 기회로 보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도 얻을 수 있을까? 언제? 한번 기대를 걸어볼까?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순간 순수한 관계는 끝나게 됩니다. 돈은 침묵 속에서만 힘을 가집니다. 소리로 드러날수록 오히려 그 사람은 스스로의 울타리를 허물고 모든 방향에서 조용한 기대와 무언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진짜 부자는 자신의 돈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진짜 부자는 돈이 많다는 사실보다 돈으로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철학입니다. 돈에 힘을 쥐었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자제력은 곧 삶의 태도이며 신뢰의 시작입니다. 반면 돈 자랑은 항상 소비로 연결됩니다. 말로 시작된 자랑은 삶의 방식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과시로 흐르게 됩니다.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전제를 갖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돈이 많아지는 만큼 지켜야 할 이미지도 커지고 사람들은 그 이미지에 갇힌 채 본래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돈 자랑은 돈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빠르게 소진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됩니다. 철학이란 본질을 보는 시선입니다. 우리가 돈을 자랑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마다 그 이면에 어떤 결핍이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드러내고 싶은 건 정말 여유인가? 아니면 여유 없어 보일까 두려운 마음인가? 관계는 투명함 속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소재는 투명해지는 순간 오히려 관계를 흐립니다. 그렇기에 돈이 많을수록 말은 줄어야 합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한 울타리이자 진짜 신뢰의 언어가 됩니다. 결국 돈은 가진 사람보다 말하지 않는 사람의 손에서 더 오래 머뭅니다. 말없이 나누는 관대함, 계산 없는 친절, 기대 없는 베풀미야말로 돈이 가진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돈을 자랑하는 순간 사람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숫자만 남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삶을 다듬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자산보다 오래갑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은 대개 그것이 자신이 잘해서 얻은 성취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과연 온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일까요? 건강은 인간의 의지로만 설명되지 않는 우연성의 영역입니다. 유전이라는 태생적 조건, 환경이라는 외부 변수, 사고라는 예기치 못한 요소, 그리고 운이라는 불가해한 조율이 얽혀 만들어지는 복합적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건강을 스스로의 자산으로 오해하며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자며 관리한다는 말 속엔 그러니 나보다 아픈 사람들은 뭔가 잘못한 것이라는 숨겨진 판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건강 자랑의 교만이 자리합니다.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을 지워버리는 무례한 낙관입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세계를 마치 통제하는 것처럼 느끼며 무의식적으로 신체를 절대적인 자기 영역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철학은 늘 말합니다. 몸은 나의 것이지만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몸을 소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몸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행위는 이 관계를 망각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망각은 대개 방심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괜찮다는 믿음은 검진을 미루게 하고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게 만들며 몸의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게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믿음은 무너지고 자랑은 후회로 바뀌죠. 건강은 감사의 대상이지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조건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몸을 자랑하지 않고 그저 고요하게 돌볼 뿐입니다. 그것은 몸에 대한 자존심이 아니라 몸과의 겸허한 동행입니다. 또 건강 자랑은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긴 병상 끝에 삶을 지키려 애쓰고 있고, 누군가는 만성적인 통증 속에서도 하루를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 앞에서의 건강 자랑은 의도치 않게 고통을 무시하는 말이 됩니다. 고통의 감각을 무엇보다 중요한 인간의 실존이라 말합니다. 고통을 외면하는 태도는 곧 삶을 피상적으로 대한다는 증거입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마음 속엔 고통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깃들어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내 몸이 오늘도 잘 움직인다는 사실이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건강에 대한 언어를 바꾸게 만듭니다. 나는 튼튼하다는 말 대신 오늘도 무사히 숨 쉰다는 말로, 나는 아프지 않다는 말 대신 이 하루가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 변화는 단지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태도의 차이입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은 건강을 소유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건강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차이가 인생의 깊이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집니다. 그렇기에 건강할 때 말이 많을수록 아플 때 침묵은 더 고독해집니다. 삶은 결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건강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니 건강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조용히 돌보고 조용히 감사하십시오. 그 자세가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간관계, 당신의 품위, 당신의 내면을 지켜줄 것입니다. 자식을 자랑하는 부모는 자녀의 성취를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지어 말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연장이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주체이며 자신만의 서사를 써내려가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는 자녀의 성취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하거나 자신의 실패를 간접적으로 복구하려 합니다. 이는 존재의 경계선을 흐리는 행위이며 결국 아이를 자랑의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자식은 잘 키운 결과물이 아니라 그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자랑이 시작되는 순간 그 아이는 성과로 평가되기 시작하고 더 이상 편안하게 숨 쉴 수 없게 됩니다. 부모의 말 속에서 자신이 아닌 부모의 그림자를 본다면 자식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성취에 맞춰 조작하게 됩니다. 나는 이만큼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야라는 잘못된 믿음은 평생의 무게가 되어 어깨를 누릅니다. 자식 자랑은 본질적으로 부모의 자존감 회복 시도이며 자기 존재에 대한 외부 확인 욕망의 연장입니다. 나는 이런 아이의 부모이기에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말은 겉으론 따뜻해 보이지만 타인을 수단화하는 전형적인 도구주의적 언어입니다. 칸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목적이 아닌 자랑의 수단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존재의 존엄을 훼손하게 됩니다. 자식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고 누군가는 자녀의 병치레에 지쳐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자식 자랑은 의도와 무관하게 삶의 균열을 흔드는 언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공감 위에 서야 하는데 자식 자랑은 공감이 아닌 과시의 감정을 부추깁니다. 또한 자식 자랑은 결국 그 아이에게 족쇄가 됩니다. 누군가의 자랑거리라는 무의식적 기대는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고 실패할 자유마저 빼앗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얼굴을 지켜야 하기에 진짜 자신의 길이 아닌 부모가 원하는 길 위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다 멈추고 싶을 때도 멈출 수 없고 방향을 틀고 싶을 때도 돌아설 수 없습니다. 자랑은 아이를 사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말로 왜곡하는 형태일 뿐이며 결국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존재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자식의 존재는 자랑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여야 합니다. 그저 태어나 주어서 함께 살아가 줘서 고맙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태도 속에서만 아이는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랑이 계속되는 공간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를 성취로만 정의하게 됩니다. 나는 이룬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내면의 명제가 고요히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명제는 삶을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의 고리 속에 가둡니다. 자식 자랑은 결국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가 잘 될수록 더 조용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존중이며
자랑하지 않음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 물었을 때에만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고 그마저도 참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문장으로도 충분해야 합니다. 그 겸손한 언어 하나가 아이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고 타인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가장 깊은 존엄이 됩니다. 결국 자식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존재이며 그 존재 앞에서 우리는 침묵하고 배워야 할 존재입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말이 줄어들고 사랑이 말보다 긴 호흡으로 전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아이와 나 자신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증명의 근거는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서 찾게 됩니다. 왕년의 자랑은 바로 그런 심리의 결정체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현재를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방어막입니다.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기억의 층위에 저장된 심상일 뿐이며 실제가 아니라 재구성된 내러티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재구성된 기억을 지금의 나를 설명하는 재료로 사용하고 그 위에 자존감을 세우려 합니다. 문제는 이때 우리는 현재의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채 과거 속에 자신을 붙들어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점점 과거에 기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내면의 퇴행이며 존재의 현재성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존재는 지금 여기에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왕년 자랑은 바로 그 존재의 현재성을 잠식합니다. 과거의 화려함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때로 사람을 위축시키고 때로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이는 지금의 당신을 보고 싶어 하는데 당신은 계속 지나간 당신만을 꺼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왕년 자랑은 일방적인 회고입니다. 대화가 아닌 독백이고 공감이 아닌 과시입니다. 과거를 말하는 사람은 대체로 현재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현재의 공허함을 가리기 위해 과거의 빛으로 자신을 덮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실은 오래된 전구의 희미한 잔광일 뿐이며 지금의 어둠을 밝혀주지 못합니다. 철학은 항상 현재를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과거는 영광일 수 있지만 그것이 현재를 방해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족쇄가 됩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나도 한때 잘 나갔다. 그러나 그 말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나는 잘 나가지 않는다. 과거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 시절의 문턱에도 못 가봤고 누군가는 지금 그 기억의 무게에 눌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과거의 등가 교환이 아니라 지금의 호흡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왕년의 자랑은 관계를 현재에서 끌어내려 과거라는 한쪽의 시간으로만 편향되게 만들고 결국 상대를 고립시킵니다. 또한 자랑이 길어질수록 현재의 공허함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과거는 자주 꺼낼수록 그것이 마지막 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과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내면화해 지금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이런 걸 해냈다가 아니라 그 경험이 나에게 이런 통찰을 주었다라고 말할 때 과거는 교훈이 되고 현재는 성숙해집니다. 과거를 맹목적으로 찬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기록일 뿐이며 머물러야 할 장소가 아닙니다. 과거는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자랑이 아닌 기억으로 남아야 하고 영광이 아닌 지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왕년 자랑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과거, 말할 필요 없는 경험, 말 대신 행동으로 살아내는 지금,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취입니다. 삶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금 여기,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과거와 현재를 화해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은 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타인의 지위를 빌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햇빛을 직접 내지 못하는 존재가 반사광으로 자신을 비추는 자기 동일성의 상실입니다. 타인을 거울 삼아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스스로를 주체로서 존립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 성장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일 때에만 윤리적 가치를 갖습니다. 인맥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 관계를 수단화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타인을 도구로 삼아 자신의 부족함을 가리는 방식입니다. 누군가를 아는 것이 곧 나의 실력이나 가치인 양 이야기하는 구조 속에는 깊은 자기 불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말할 때 남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이름만으로는 불안하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인맥 자랑은 실은 고립의 언어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지만 나를 구성하는 핵심은 저기 남의 세계에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존의 기반을 외부에 맡기는 위험한 사유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 스스로에게 의미가 있어야 하며 타인의 사회적 위치를 빌려와야만 의미가 생기는 존재는 그 자체로 허약한 구조입니다. 또한 인맥 자랑은 관계의 진실성을 해칩니다. 관계는 이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는 것이며 진짜 인맥이란 위기의 순간 곁에 남아있는 침묵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자랑을 위한 인맥은 언제나 필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일 뿐이며 그 사실은 언젠가 관계의 균열로 드러나게 됩니다. 인맥 자랑은 사람을 물건처럼 다루는 시선과 닮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지위, 영향력, 사회적 파워가 곧 그의 가치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인간을 숫자로 환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거울처럼 나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대하는 한 세상 역시 나를 그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타인의 이름 없이도 충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삶을 빌려 살고 있는 것이며 스스로의 중심을 타인의 무게에 의탁한 채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인맥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알고 있는 연결이고 그 안에는 과시가 아니라 공감이 흐릅니다. 조용한 인연일수록 깊고 드러내지 않을수록 단단합니다. 자랑은 인연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소비하는 방식입니다. 그 소비는 결국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는 설명되지 않는다면 나는 나로서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맥은 힘이 될 수 있지만 그 힘은 말이 아니라 관계 속의 시간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름을 앞세우지 않고도 삶을 지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관계의 진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타인의 이름으로 나를 증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조용히 곁에 있어준 사람, 함께 앉아준 사람, 아무 말 없이도 연결된 그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 인연이야말로 자랑이 아닌 축복이며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가장 인간적인 신뢰입니다. 우리는 자랑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하지만 자랑은 정말 자신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숨기고 싶은 무엇인가를 덮는 가면일까요? 자랑은 불안을 말의 옷으로 감싼 행위입니다. 자랑이 시작되는 지점엔 언제나 내면의 불확실함이 존재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단단하다면 굳이 그것을 소리로 증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은 말로 자신을 지탱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사람은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불안이 커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이만큼 가졌고 이만큼 해냈다고. 그 말은 사실상 외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일종의 자기 암시입니다. 나는 괜찮다를 반복해서 외치는 사람일수록 실은 그 말이 아니면 자신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자랑은 그렇게 불안을 눌러놓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불안을 감추는 말은 과연 진실일까요? 존재의 무게는 말이 아니라 침묵에서 나옵니다. 말은 흘러가지만 침묵은 남습니다. 자랑은 지금 이 순간의 공허를 덮기 위한 포장이고 자존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그 포장지를 자꾸 갈아입습니다. 하지만 포장이 많을수록 본질은 흐릿해집니다. 자랑이 많을수록 자기 자신이 희미해지는 이유는 그 말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인간 존재의 기본 조건입니다. 불안을 제거할 수는 없고 다만 그것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성숙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자랑은 그 불안을 견디지 않고 외면하려는 선택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해결이 아니라 지연입니다. 마치 몸이 아픈데 약을 먹지 않고
거울 앞에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안은 그렇게 억눌릴수록 뒤에서 자랍니다. 자랑은 타인에게 하는 말 같지만 실은 자기 내면의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한 반복적 언어 행위입니다. 우리는 자랑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랑이 쌓일수록 자신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기대를 부르고 기대는 곧 비교와 심판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랑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무거운 외부의 시선을 짊어지게 만듭니다. 진짜 자기 확신은 말이 줄어드는 쪽에 있습니다. 그 확신은 다른 사람의 감탄을 필요로 하지 않고 누가 몰라줘도 괜찮다는 평온함 속에서만 자랍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그 불완전함을 감추려 말이 많아질 뿐입니다. 그러나 말로 감춘 불안은 말이 끝나는 순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자랑은 그러므로 일시적 방어일 뿐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자랑을 멈추는 순간 불안이 보이고 그 불안과 마주한 순간에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와 만날 수 있습니다. 자랑을 내려놓는 일은 불안을 들여다보는 용기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단단한 자기 자신이 자랍니다. 말로 자신을 더 씌우는 사람이 아니라 말없이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결국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관계는 말로 시작되지만 말보다 앞서 있는 것은 태도이고 그 다음이 감정이며 가장 마지막에야 비로소 단어가 따라옵니다. 자랑은 이 순서를 거꾸로 뒤엎는 행위입니다. 말이 앞서고 감정은 무시되며 태도는 왜곡됩니다. 자랑은 말하는 사람에게는 성취의 언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비교의 언어로 전해지기 쉽습니다. 관계는 상호성이며 상호성이란 서로가 서로를 동등하게 바라보는 시선의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자랑은 그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자랑이 오가는 순간 대화는 수평이 아닌 수직 구조로 기울고 한 사람은 설명하고 다른 한 사람은 받아내야 하는 위치로 밀려납니다. 이때 발생하는 감정의 비대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거리감을 만듭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랑이 주는 충격은 더 깊게 스며듭니다. 왜냐하면 타인은 감탄하지만 가까운 사람은 감정을 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큼 잘 되고 있다는 말이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자극이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때로는 상처이며 때로는 무언의 도전으로 읽히게 됩니다. 관계는 말의 내용보다 말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 어떤 위치가 설정되는가, 이 대화에서 누가 중심이고 누가 주변인가, 자랑은 늘 이 구조를 기울게 만들며 듣는 이를 외곽으로 밀어냅니다. 타자를 대상화하지 않는 태도를 윤리의 핵심이라 봅니다. 그러나 자랑은 듣는 이를 감정의 수용자로만 남겨두고 주도권을 말하는 사람에게 고정시킵니다. 이는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며 관계가 아닌 일방적 제스처입니다. 우리는 자주 나는 그냥 공유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관계에서 말의 진짜 의미는 말한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들은 사람의 감정에서 결정됩니다. 감정은 항상 논리보다 앞서 반응하고 자랑은 그 감정의 첫 접점을 긁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자랑은 위로를 막고 공감을 차단합니다. 듣는 이는 자신의 현재를 드러내기보다 감추게 되고 그 감춤 속에서 관계는 점점 피상적으로 변합니다. 결국 자랑은 상대방을 침묵하게 만들고 그 침묵은 어색함을 낳고 어색함은 거리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진심으로 가까워지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자랑이라는 언어적 습관으로 스스로 그 거리를 벌립니다. 관계는 말할수록 멀어질 수도 있고 침묵할수록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랑은 그 말의 양이 아니라 감정의 온도에서 관계를 차갑게 만드는 냉각제와 같습니다. 또한 자랑은 기대를 낳고 기대는 계산을 부르고 계산은 진심을 앗아갑니다. 자랑을 들은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당신에게 기대하게 되고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자리엔 서운함과 거리감만이 남습니다. 관계는 본래 무조건적일 때 가장 깊어지는데 자랑은 그 무조건성을 깨뜨리는 조건의 언어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말이 반복되는 순간 관계는 서로를 응원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견제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랑은 당신의 진짜 의도와 상관없이 관계의 바닥에 미세한 금을 남깁니다. 그 금은 대개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로 퍼지고 결국엔 무너짐으로 귀결됩니다. 자랑은 그래서 단지 나의 말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는 무의식적 조작이 됩니다. 윤리란 내가 한 말이 타자의 내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성찰하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없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의도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자랑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자랑하고 싶을수록 말을 줄여야 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의 무게를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자랑의 순간은 자기 증명의 순간이 아니라 관계가 쓰러지는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랑은 누군가를 향한 말처럼 보이지만 그 말은 결국 자신을 겨냥하게 됩니다. 자랑은 외부를 향한 표현이 아니라 내부를 겨누는 반사적 언어입니다. 내가 가진 것, 이룬 것, 누군가를 통해 연결된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순간 그 말은 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장은 언제나 그 아래를 숨기려는 무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자랑이 많아질수록 본질은 흐려지고 사람들은 내가 말한 내용보다 왜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는지를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자랑은 타인의 인식을 통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행위이고 그 행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내면과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스스로에 의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반응에 따라 부풀거나 꺼지는 형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랑은 그 구조 자체가 자기 대상화입니다. 나는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은 타인의 눈에 비친 나를 의식한 구성된 자아를 계속 재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체란 타인의 시선을 넘어서 자기 규범에 의해 스스로를 세우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랑은 끊임없이 나를 타인의 시선에 종속시키고 그 속에서 주체성은 서서히 붕괴됩니다. 자랑은 내가 나를 해체하는 방식이 됩니다. 처음에는 타인을 겨냥한 말이었지만 그 말들이 내 정체성을 점점 약화시키고 진짜 나는 사라지고 말 속에 구성된 보여지는 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더 많이 말해야 하고 더 많이 보여줘야만 내 존재가 유지된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결국 자기를 향한 파괴로 이어집니다. 말이 많을수록 침묵은 무거워지고 자랑이 많을수록 진심은 희미해집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했던 자랑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은 다시 자랑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순환은 나를 자꾸 바깥으로 밀어내고 내 안에 머물 공간은 점점 사라지게 만듭니다. 자랑은 이처럼 자기 언어의 외주화이며 자아를 타인의 수용성에 기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를 신경 씁니다. 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얼마나 놀랐는지. 하지만 타인의 감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랑은 반복되어야 하고 그 반복 속에서 말은 무뎌지고 존재는 텅 비게 됩니다. 자랑은 말의 권력을 믿는 행동이지만 진정한 힘은 말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기 확신에서 나옵니다. 침묵은 숨김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충분함의 표현이며 더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태도 속에서만 생겨나는 안정입니다. 자랑은 결국 자신을 소진시키는 방식입니다. 보여주려는 욕망은 늘 보여진 만큼 다시 채워야 하고 그 반복은 피로와 공허함만을 남깁니다. 철학은 늘 주체를 지키는 언어를 묻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이 말이 사라졌을 때도 나는 여전히 나인가? 자랑은 그 질문에서 도망치는 기술이며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칼날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자랑은 관계를 해치고 신뢰를 거두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자기 자신까지 상하게 만듭니다. 자랑은 외로움을 가리는 외침이자 자기 존재에 대한 불신이 말로 번역된 모습이며 말이 사라졌을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내면의 균열입니다. 그러니 자랑하고 싶을수록 멈춰야 합니다. 그 말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우고 있지는 않은지, 겉으로 커질수록 속이 작아지지는 않았는지, 이 질문을 통과하지 못한 말은 모두 자신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은 결국 내게 돌아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조용히 나를 무너뜨립니다. 감사는 자랑이 멈춘 자리에 피어나는 말입니다. 자랑이 불안에서 나왔다면 감사는 수용에서 자라납니다. 감사는 존재의 조건을 스스로의 통제 바깥에 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내가 가진 것,
누리는 것, 살아있음조차도 나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자각이 있어야 비로소 감사라는 말이 성립합니다. 감사는 그래서 낮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깊은 인식의 결과이며 자아가 스스로의 한계를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고요한 명료함입니다. 자랑은 내 삶을 내가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의 언어이고, 감사는 내 삶에 나 아닌 많은 것이 스며들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자랑은 내가 중심이 되고, 감사는 세상이 중심이 됩니다. 자랑은 세상을 밀어내며 나를 드러내지만, 감사는 나를 내려놓고 세상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자랑은 경계를 만들고, 감사는 연결을 만듭니다. 자랑은 관계를 소모하고, 감사는 관계를 숨쉬게 합니다. 자랑은 듣는 사람을 밀어내고, 감사는 듣는 사람을 초대합니다. 감사는 단지 예의가 아니라 세계와의 관계 방식입니다. 세계가 대상이 아니라 동행자로 보이는 순간, 인간은 감사의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나 정서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인식이며, 나의 삶이 얼마나 많은 우연과 타인의 손길과 시간의 축복 위에 놓여 있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세계관입니다. 감사는 침묵과 닮아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고, 더 말하지 않을수록 깊이 스며듭니다. 감사는 그래서 자랑보다 오래 갑니다. 자랑은 찰나의 감탄을 유도하지만, 감사는 오랜 신뢰를 쌓습니다. 자랑은 말이 많을수록 힘을 잃고, 감사는 말이 없어도 힘이 커집니다. 감사는 세상의 중심에서 나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진짜 의미로 위치시키는 일입니다. 자랑은 내가 있어야 빛나는 이야기지만, 감사는 내가 사라져도 남는 이야기입니다. 자랑은 나를 증명하려는 끊임없는 수행이고, 감사는 내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감사는 존재를 인정하는 태도이자 세계를 향한 열린 응시이며, 타인을 나의 무대가 아니라 나의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겸허한 시선입니다. 자랑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강조하지만, 감사는 그 노력조차 가능했던 조건들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랑은 고립을 낳고, 감사는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자랑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조차 불편한 잔향을 남기지만, 감사는 침묵 속에서도 타인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남깁니다. 우리는 자주 비교의 말 앞에서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만, 감사는 그 비교조차 불필요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고마움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한 시기와 경쟁을 이겨내게 해줍니다. 감사는 나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더욱 분명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철학은 자아를 깨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자아를 투명하게 만드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랑은 자아를 채우려는 충동이고, 감사는 자아를 비워 진짜 빛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말은 사라져도 태도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당신을 기억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공감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생각들을 더 자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보다 마음이 더 오래 남기를, 화려함보다 고요함이 더 멀리 닿기를,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